자, 이번에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 방법입니다. 가설 검정은 모집단의 모수의 값이 얼마이다 라고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 표본치를 이용해서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H자동차에서 만든 하이브리드의 차량 연비가 16.5km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16.5km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의 키와 여자의 키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주택 면적과 가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추정 방법은 모집단의 모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모집단의 모수가 얼마일까라고 찾아가면서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찾게 되는데, 이런 차이 검정, 키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면적과 가격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때는 추정을 이용해서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닥쳤을 때는 가설 검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먼저 가설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우리가 법원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별을 하듯이 가설은 두 개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거를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귀무가설입니다. H1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Hypothesis 0, 귀무가설 또는 영어로는 널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널가설은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을 우리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두 개의 가설 중에 하나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할 텐데, 우리 두 가지 중에서 귀무가설을 검증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에서 이제 가설 검증을 계속해서 어떤 확률 값들을 계속 계산해 줄 텐데요. 그 확률 값은 무조건 다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의 확률 값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통계 패키지에서는 무조건 다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알려준다.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가설 검증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립가설은 반대가설입니다. 대립가설 또는 영구가설, 영어로는 alternative 가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했을 때 가설이 되겠죠. 자, 가설의 종류입니다. 가설은 귀무가설인데, 귀무가설은 무조건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입니다.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특정한 하나의 값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이브리드 연비가 16.5km per 리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면 뮤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값, 이 값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연비니까.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사를 할 텐데, 이 값이 맞다, 이렇게 조사를 하겠죠. 근데 대립가설은 가장 기본적으로 양측 검정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측 검정과 좌측 검정이 있습니다. 자, 우측 검정은 대립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양측 검정은 같다, 반대니까 같지 않다가 되겠죠. 근데 또 우측 검정이면 같다, 같지 않은데, 그러면은 뮤가 더 크냐, 아니면 반대로 뮤가 더 작으냐, 이 세 가지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다가 귀무가설은 무조건 같다가 될 거고요. 대립가설은 같지 않다 또는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측 검정은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니까 이게 귀무가설이 됩니다. 그죠? 이게 16.5km per 리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16.5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서부터 맞을 확률 값을 이렇게 양쪽으로 맞을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이쪽의 양쪽이 맞지 않을 확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6.5kg이라고 한다, 16.5km per 리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오차 범위를 구해줄 것이냐. 즉 16.5km라면 연비가 그러면 일정 부분 안에 오차 범위가 요 정도 안에 들어와야지 요게 맞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는 항상 요 구할 평균이 오차 범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표본을 구했기 때문에요. 그 표본의 값을 이용해서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귀무가설은 16.5km/L가 맞다. 대립가설은 16.5km/L가 아니다, 크다 또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대립가설을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는 양측 검정을 우리가 봤고요. 뒤에서 우리가 단측 검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6.5km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 5kg에서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16.5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범위가 되겠고요. 요거보다 커야 되니까 확률적으로 한쪽이 5%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양측 검정은 5%지만 우리가 95% 확률로 구하면 5%가 남죠. 그럼 양쪽이 2.5, 2.5 이렇게 나누고요. 단측 검정이면 한쪽으로 우리가 5%를 우리가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크다. 자, 대립가설이죠. 귀무가설은 여기가 맞다는 거니까 이쪽이 95%. 그리고 크다면 우측이 더 큰 거죠. 이쪽은 작을 거고 이쪽이 크니까 큰 쪽으로 해서 귀무가설이 5%가 돼야 됩니다. 귀무가설이 이쪽으로 5%. 만약에 작다라고 한다면 귀무가설 보면 귀무가설 왼쪽으로 5%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양측 검정이면 양쪽 사이드로 2.5, 2.5고요. 크다 그러면 오른쪽 큰 쪽이 귀무가설 쪽이 5%. 그 다음에 작다 그러면 작은 쪽이 5%. 그래서 우측 쪽이고 되니까 우측 검정. 얘는 작다 그러면 좌측 검정 쪽으로 해주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뒤에 가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적 가설 검정입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인데 통계적 가설 검정은 통계 검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설. 우리가 이미 귀무가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귀무가설을 통계적 가설로 또는 우리가 통계 패키지에서는 얘를 검정을 하는 걸까요? 연구가설 말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증할 모집단의 모수를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귀무가설은 현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연비다. 그러면 연비가 16.5km/L라고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알려져 있죠. 또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과자의 용량이다. 과자의 용량이 500g 있어야 된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미 과자는 500g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과연 500g이 들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귀무가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귀무가설로 검증해 줍니다. 자, 만약에 차이 검정을 한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키가 차이가 있다 없다. 자, 이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 없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키는 이미 동등하다라는 가설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차이 검정일 때는 무조건 이퀄로 의미합니다. 귀무가설은 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무조건 이퀄이다. 이거를 이해를 해보시면 16.5kg이 맞다가 귀무가설이 되고 남자와 여자의 키는 똑같다.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물은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다, 평등하다, 같다. 여기부터 출발을 하고 이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키가 똑같지 않구나.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 통계적 가설은, 가설 검정은 무조건 귀무가설을 기반을 해야 되고, 귀무가설은 무조건 같다가 귀무가설이 되는 겁니다. 같다, 차이가 없다,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관계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면적은 가격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없을까?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면적하고 가격은 관계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equal 0이라는 값을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계수라고 부를 텐데요. 계수. 계수는 뭐냐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면 무조건 0이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0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관계 검정에서는 우리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라고 출발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값들은 서로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 검정에서는 차이가 없다, 동등하다라는 입장에서 귀무가설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요. 관계 검정에서는 아직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관계가 없다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관계 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무가설이 왜 이퀄인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발견을 했고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을 우리가 무조건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통계 분석 기법들은 전부 다 가설 검정을 해주게 될 텐데, 가설 검정은 무조건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의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값을 알려줍니다. 어떨 때는 귀무가설, 어떨 때는 영구가설 하면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우리가 구해주게 되는 게 가설 검정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자, 무조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자, 가설 검정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증명했다 그래서 진짜 모두 유죄라고 증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니죠.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주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모든 분석 기법들은 일정한 오류는 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100% 완벽한 거를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가 존재하는데 이 오류를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실제 귀무가설이 진짜로 맞은 상황인데 귀무가설을 채택하면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귀무가설이 맞았는데 귀무가설을 기각해주면 우리가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구가설이 진짜인데 영구가설이 맞으면 옳은 결정이지만 영구가설이 틀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을 때 맞은 거를 틀릴 확률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요. 그걸 1종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종 오류를 H1이 귀무가설이 맞았는데 틀렸다고 하는 오류를 우리가 2종 오류, 베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알파와 베타를 동시에 가장 적게 해주면 좋지만 이 두 개를 가장 동시에 적게 해주는 오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뒤에 보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와 베타반의 관계를 보시면 이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알파 베타가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알파를 좀 늘려주고 싶다. 자, 그러면 알파를 좀 이렇게 늘려주면 베타가 줄어들죠. 또 베타를 늘려주고 싶다. 그럼 베타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베타 값을 이렇게 기준점에서 왼쪽으로 좀 늘려주면 알파가 줄어들게 돼요. 그죠? 베타가 늘어나면 알파가 줄어들고 반대로 알파가 늘어나면 베타가 줄어드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 이 두 개의 오류를 가장 적게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 두 개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적정선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다른 말로는 U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U의 수준. 그리고 베타를 우리가 검정력 1-베타를 검정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2종 오류죠.
그죠? 그래서 알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계 검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가설 검정은 우리가 알파를 이용한 검정을 실시합니다. 왜 베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우리가 무죄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면 무죄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근데 통계에서는 귀무가설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귀무가설을 우리가 알파로 보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이거를 증명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통계에서 보면 통계에서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통계에서 검증해 준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귀무가설은 현재 존재하는 또는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가설을 세운 게 귀무가설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는 귀무가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귀무가설을 검증해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 베타 중에 알파 값이 통계 검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류인데 오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우리가 0.01 틀릴 확률이니까 0.05, 0.01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5%를 고르게 됩니다. 0.05로. 왜냐하면 우리가 유의 수준에서 신뢰 구간에서 보면 95%의 확률 범위를 가지고 구하게 되죠. 자, 그거를 반대로 보면은 귀무가설이 95% 맞는 거니까 반대로 치면 틀릴 확률, 유의 수준은 귀무가설이 틀릴 수 있는 확률이죠. 그래서 1-95 해서 5%가 유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95%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귀무가설이 틀렸을 확률,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는데 유의 수준을 우리가 5%로 놓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양측 검정, 단측 검정할 때 왜 가운데를 95%로 놓고 양쪽을 5% 또는 2.5%로 나눴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95%로 먼저 세팅을 해주고 출발을 하고, 귀무가설이 틀렸을 확률의 기준점을 유의 수준으로 놓고 알파로 놓고 나머지 1-95이니까 우리가 5%로 놓고 보는 거예요. 물론 0.01로 놓고 볼 수도 있고 0.1로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중간점인 이 지점인 95%를 통계학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확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또는 유의 수준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유의 수준은 0.05, 즉 5%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베타는 2종 오류가 발생할 거죠. 그래서 영구가설이 맞았는데 영구가설이 틀렸다라고 기각을 할 확률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베타라고 하는데요. 검정력은 반대로 귀무가설이 맞는 확률이죠. 그래서 영구가설, 영구가설이 맞을 확률이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을 위해서 우리가 95%의 유의 수준을 5%로 놨는데, 검정력은 우리가 95% 이렇게 영구가설이 맞을 확률을 놓고 베타를 5%로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알파와 베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검정력은 95%보다는 한 80% 정도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귀무가설이 영구가설 H1이 맞았는데 H1이 틀릴 수 있는 확률의 값을 우리가 한 20% 정도는 좀 줍니다. 왜냐하면 알파, 베타가 동시에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알파는 고정시켜 놓고 0.5로 보는데, 베타는 95%가 될 수도 있고 또는 80% 정도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이 돼요. 그래서 베타 값은 좀 유연하게 우리가 플렉서블하게 좀 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 80%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가설 검정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설 검정은 그래서 귀무가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 검정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파, 즉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95%, 그 다음에 귀무가설이 틀렸을 확률을 우리가 5%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가설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통계적 가설 검정의 절차를 볼게요. 먼저 가설을 설정합니다. 귀무가설이 무엇인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귀무가설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뭐예요? 다 같다.
즉 차이 검정에서는 두 개가 같다. 그 다음에 관계 검정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 0이다. 요 두 가지를 놓고 이미 귀무 가설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연구 가설은 우리 우측 검정, 그러니까 양측 검정이 거의 모든 분석에서 거의 대부분 쓰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 우측 검정, 좌측 검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유의 수준을 결정해야 되는데 유의 수준은 5%로 이미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5%로 결정이 됐고요. 그 유의 수준에 따른 임계치를 결정합니다. 임계치라는 건 뭐냐면 귀무 가설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계치를 우리가 설정을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임계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데 이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구한 이 임계치 내에 우리가 구한 표본 통계량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유의 확률, 그래서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우리가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임계치입니다. 임계치 0.05일 때 우리가 양측 검정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해준다라고 했죠. 근데 양측 검정이 아니고 단측 검정일 때는 95%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값들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96이 아니고 1.645 또는 마이너스 1.645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이냐? 요 값이 우리가 양쪽으로 표준 편차로 두 걸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를 95%라고 했죠. 이게 한쪽으로 바뀌면 이 값이 대체로 돼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귀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결정하기 위한 통계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Z 값 또는 T 값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구한 표준 오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게 됩니다. 유의 확률은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귀무 가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표본 통계량 값이 나타날 확률이라고 했는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p-밸류 값을 보면 양측 검정일 때는 양쪽에 우리 보시면 양쪽에서 이쪽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z-값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양측을 다 더해줍니다. 2배 해줍니다. 이쪽을 구하거나 이쪽을 구했을 때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취하는 개념으로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단측일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 확률값을 의미합니다. 이쪽이면 크거나 이쪽이면 작거나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지만 실제로 통계분석 패키지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줍니다.